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소설가 김호연 작가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힐링 소설의 신호탄이 된 불편한 편의점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불편한 편의점을 구상할 때 김호연 작가의 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쓰는 작품마다 독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고 소설을 내자는 출판사도 없어서 온라인 플랫폼에 올릴 생각으로 이번 작품마저 반응이 없으면 소설 쓰기를 접는다는 심정으로 작품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던 김호연 작가는 스스로를 다독여가며 소설을 썼는데 마침 위로가 필요했던 독자들에게 그 마음이 전해진 거죠. 글을 쓴 지 20년 만에 빛을 본 김호연 작가. 꿈이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김호연 작가가 찾은 새로운 꿈은 무엇일까요? 김호연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김호연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제 불편한 편의점 이후에 나온 신작 나의 돈키호테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눴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작가님과 돈키호테가 좀 많이 닮았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출판사에서 이제 편집장님이 저한테 원고 읽고 뭐 작가님 삶도 많이 반영된 것 같다고 작품에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저도 뭐 사실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뭐 직업이 어떤 다른 직업들을 가져보지 않고 한 24년을 이제 글 쓴 일에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죠. 예. 네네. 네네. 어떻게 보면 남들이 좀 흔하게 가지 않는 길을 걸어오셨다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돈키호테를 통해서는 독자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진보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뭐 아저씨가 뻔한 소리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살면서 꿈을 항상 꾸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이 작품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요즘 살기가 힘드니까 돈만 최고인 세상을 살잖아요. 네. 근데 돈이 꿈을 사줄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 직업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또 자신만의 뭐 취미면 취미, 놀이면 놀이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게 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런 네. 꿈이 없으면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나의 네. 자아실현, 나만의 좋아하는 것들을 또 꿈꾸고 그걸 이렇게 도모한다는 게 오히려 그 돈 버는 그 생계의 삶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네. 그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물리적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네, 젊음도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이 소설 나의 돈키호테는 우리 김호연 작가님이 오랫동안 해왔던 작업을 총망라한 것이라고 그러던데요. 네. 아,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쓰고 나서 알았어요. 보니까 이제 제 데뷔작인 망원동 브라더스는 이제 우정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제 몇 명의 남자들이 옥탑방에서 동거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정에 대한 얘기는 이제 돈키호테와 산초의 우정 같은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설 연적은 이렇게 여행하는 얘기거든요. 두 남자 한 여자가 여행하는 얘기라 이것도 이제 돈 아저씨를 찾아서 한빈이랑 주인공 소리가 계속 여행을 하는 얘기잖아요. 찾아서 전국을 떠도는 얘기니까 그런 여행 코드가 똑같고, 그리고 고스트라이터즈는 이제 대리 번역 문제나 대리 작가 문제 같은 것들 코드가 겹치고, 그리고 파우스터는 제가 파우스트의 영감을 받아 쓴 소설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약간 돈키호테를 원전으로 한 나의 돈키호테처럼 원전이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했던 소설들의 어떤 그런 지점들이 이 작품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려고 막 작정하고 한 건 아닌데 예. 완성하고 나서 보니까 아,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의 돈키호테가 완성할 수 있었구나.
마치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앞에 소설들은 그 파트를 트레이닝했던 것 마냥 네네. 그렇게 돼 있어서 조금 신기했어요. 의도한 바는 아니었어요. 예. 지금 얼핏 얘기하셨지만 그동안 참 많이 쓰셨더라고요. 제가 뭐 사실은 소설이 예. 나의 돈키호테가 이제 7번째 소설이죠. 그리고 네. 그리고 또 뭐 소설만 쓰신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원래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제 주업이니까 네. 예, 제가 뭐 소설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사실은 저는 시나리오 작가로 사실 주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던 사람이라 시나리오 쓴 경력이 더 오래되긴 하죠. 예. 네, 그렇군요. 어릴 때부터도 이렇게 읽고 쓰는 걸 좋아하셨어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집에서도 예. 뭐 놀이공원 안 가고 교보문고 데려가고 그랬으니까 그럼 부모님들이 책을 좋아하시는 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저도 뭐 이렇게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 막 이렇게 그런 어떤 좀 액티브한 활동들보다는 그냥 우리 이제 학교에서 취미는 독서 쓰는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또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이 저도 여기 주인공 소리처럼 중학교 시절에 저도 이제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때 제가 충무로 쪽에 살아서 대한극장, 중앙극장, 뭐 스카라극장 뭐 그쪽에 있는 충무로가 극장이 많았잖아요. 네네. 극장 무지 갔습니다. 영화 많이 보고 그래서 책이랑 영화를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 쓰는 이야기 예. 콘텐츠에 관심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됐죠. 예. 정말 어린 시절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해요? 김호연 작가님이 생각하기에 내 소설은 좀 이런 게 특징이다.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내 소설은 이런 것 같다. 난 이런 얘기를 좀 쓰고 싶다. 늘. 그러니까 제 소설은 독자들이 2시간 혹은 3시간 동안 이 이야기 세계에 빠져들어서 그 이야기라는 가상현실 속에서 한껏 즐기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설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문장도 어떤 문장들은 곱씹는 문장도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가독성 있게 빨리 몰입될 수 있는 문체를 고사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거의 다 해피엔딩이에요. 예. 예. 저 스스로가 좀 새드엔딩 항상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열린 결말도 있을 수 있고 새드엔딩도 나올 수 있겠죠. 다음에 쓰는 어떤 작품들에는. 그런데 그동안 보면은 결말들이 좀 다 제가 해피엔딩을 선호해서 그런지 밝게 끝나곤 했습니다. 네. 김호연 작가님 작품은 잘 읽혀진다고들 하더라고요. 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추구하는 바가 그쪽이랑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혼신을 다해서 쓴 역작인데 독자들은 이거 좀 알아주지 않더라. 그런 작품도 있으시죠? 뭐 2번째, 3번째, 4번째 소설이 그렇죠. 다 그랬나요? 예, 망원동 브라우스 데뷔작은 독자들이 좀 알아봐 주셨고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2번째 소설 연적, 3번째 소설 고스트라이터즈, 4번째 소설 파우스터는 그거 다 제가 피땀으로 쓴 거죠. 예, 이건 잘 될 거고 독자들이 예. 좋아할 거고 내가 이렇게까지 썼는데 막 다 항상 한계치에 도달해요. 한 편 끝날 때 나는 혼신을 다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3편 소설, 그 2번, 3번, 4번째 소설들이 어쨌든 그 당시에는 독자들의 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예, 물론 이제 좋게 읽으신 독자들이 또 어떤 좋은 네. 평도 남겨주시고 했지만 이제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좀 계속 작품을 잘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소설가로 계속 사는 게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왔고 계약해준 출판사도 없게 돼서 좀 답답하고 힘들었죠. 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왜 안 된 것 같으세요? 그때의 소설들은? 모르겠어요 아직도. 인지도? 인지도가 중요하죠. 아무래도 작가에게는 인지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제 작품들이 뭐 모든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이제 그 제 작품을 찾는 독자들이 그때 다 다르니까 그걸 망원동 브라우스를 좋아했다고 연적이나 고스트라이터를 좋아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것은 제가 선택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딱
뭐가 잘못돼서 그랬을까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맞아요. 어려울 예. 것 같고 다만 불편한 편의점은 갑자기 또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게 다 운도 많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인지도가 문제라면 묻혔던 작품들도 언젠가 또 사랑받을 날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랑해 네. 주시고 계세요. 또 이렇게 다시. 예, 예. 그 불편한 편의점으로 좀 제가 알려지고 나서 저의 이 앞에 작품들을 찾아서 또 많이 네. 읽으셔서 뭐 다른 작품들도 지금 주목받고 있고 해외에서도 이제 판권을 사가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작품들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소설 작가로서 굉장히 유명 작가가 인기 작가가 되셨지만 이제 시나리오 작가로 출발을 하셨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나리오 작가가 되셨는지요? 제가요 2001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국문과를 나오셨죠? 예, 국문과에서 예. 졸업을 했는데 국문과 졸업하면 네. 진출 분야가 아주 많기도 하지만 아주 없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두루뭉술한 좀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네. 주로 뭐 출판사 이런 가는 친구들도 많고. 출판사나 교사, 예. 예, 뭐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영화를 되게 좋아했고, 글을 써서 막 소설을 쓰겠다는 이런 생각은 잘 못했어요. 오히려 영화 쪽 일을 하고 싶어서 대학교 영화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독립 영화도 좀 찍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2001년에는 한국 영화계가 굉장히 잘 될 때였잖아요. 그때 막 CGV 생기고 네. 롯데시네마 생기고 뭐 대기업들도 막 한국 영화 많이 투자하고 잘 될 때였잖아요. 그때 시나리오를 한 편 써서 영화사에 보냈는데 그 영화사에서 이제 와보라 그래서 취직이 됐죠. 네. 그래서 영화사 시나리오 팀 시나리오 작가가 제 첫 직업이에요. 아, 영화사가 첫 직장이셨군요. 예, 그래서 그때는 한국 영화의 호황이라 영화 시나리오 작가를 월급을 주고 회사에서 고용을 했던 예, 그런 시기예요. 요즘은 거의 네네. 그러지 않아요. 시나리오 네. 작가들 그냥 각자 노생이죠. 알아서 잘 써오면 계약을 하건 말건인데 그때는 이렇게 월급 주면서 개발시키기도 했어요. 작가들을. 그래서 저도 회사 들어가서 한 1년간 선배들한테 막 선배들이랑 같이 합숙하면서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게 도제제도로 시나리오를 배운 제가 거의 마지막 세대일 거예요. 그래서 영화사는 좀 분위기가 예. 어떻습니까? 그때만 해도요. 그때 막 좋았죠. 그 영화사도 이제 규모가 있는 예. 영화사였고 꾸준히 작품들이 나와서 막 그 같이 영화 막 개봉하면 보러도 가고 그리고 예. 직원들끼리 또 막 이제 직원들도 있고 작가들도 같이 있으니까 이제 뭐 서로 다 또 영화들 좋아하니까 재밌었죠. 그래서 같이 이제 또 지하에서 합숙하면서 시나리오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처음 선배들이랑 1년간 선배들한테 배워가며 쓴 선배들과 같이 쓴 시나리오가 이제 이중간첩이라는 영화로 바로 이제 개봉을 했고 이중간첩 제목이 기억이 날랑말랑한 걸 보니까는 히트를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이 히트는 못 쳤는데 네. 그 당시 이제 한석규 배우님이 4년 만에 복귀작이어서 엄청 큰 스팟라이트를 받았어요. 한석규 배우로 썼으면은 뭐 캐스팅은 최고로 쓴 저희 건데요. 캐스팅 됐을 때 다들 회사에서 이렇게 막 환호를 했죠. 그런데 네. 한석규 배우의 오랜만에 복귀작인데 생각만큼 이렇게 흥행이 되진 않아서 예, 조금 아쉬웠고 저는 이제 그러고 이제 회사를 나와서 혼자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고 싶어서 네. 혼자서 시나리오를 1년 동안 3편을 썼어요. 3편이나 쓰셨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때 막 패기가 넘쳤죠. 내가 처음 쓴 시나리오가 물론 선배들이랑 같이 썼지만 한석규 배우도 캐스팅되고 해서 이제 혼자서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3편을 1년간 썼는데 그걸 한 영화사 한 29군데 보냈어요. 네. 그렇게 한 60번의 그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네. 다 거절당했어요. 한 군데서도 연락이 답도 안 안 왔나요? 와요. 답 안 오는 데도 있어요. 거절 메일이 오는 데도 있지만 아니, 답이 안 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1년간 제가 그러고선 느낀 거죠. 내가 시나리오를 잘 못 쓰는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그런 현실 인식을 하고 시나리오 작가를 그만두고 이제 출판사에 취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출판사에 작가 그만두고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약간 이상을 좀 접고 현실을 찾아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이가 30 됐는데 네. 또 영화는 이중간첩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고 전 또 혼자 시나리오 썼는데 다 안 됐고 야, 직장을 가져야지 하고 우연히 어떻게 운 좋게 출판사에 취직했는데 네. 그 출판사에서 이제 제가 4년간 편집자 생활합니다. 처음 2년은 만화 편집자 생활해요.
재밌네요. 그때 이제 웹툰이 나왔잖아요. 인터넷 만화가 그때 막 터졌잖아요. 예. 그래서 강풀 씨나 뭐 윤태호 작가님이나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웹툰이 시장이 막 형성될 시절이었죠. 네. 지금이야 웹툰 시장 엄청 크잖아요. 그때 막 그런 게 생기던 시절이었고 저는 웹툰 작가들 만나서 작가님 그 웹툰을 만화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네네. 그런 일들을 진행했고 그 다음 2년은 제가 같은 회사의 소설 편집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소설 편집자로 이제 주로 외국 소설들 한국에 출간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출판사가 큰 출판사가 아니어서 한국의 작가들, 유명 작가들 이렇게 같이 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 소설들을 수입해서 출간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아시겠지만 그 당시 2000년대 초중반에 어떤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냐면 해리포터, 판타지, 네네. 다빈치 코드. 그렇네요. 다빈치 코드 아시죠? 그거는 예, 또 예. 팩션 소설이라 그래요. 예, 역사 소설이죠. 그리고 일본 소설들이 또 많이 그때 들어와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 그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도 그때 들어왔고 네. 미스터리 소설이죠. 스릴러 소설. 예. 뭐 미야베 미유키 사이파 미스터리 소설, 뭐 오쿠타 이데오 코믹 소설. 완전 웃기죠. 그런 게 막 한국에 히트를 쳤어요. 네. 그런 소설들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좀 장르가 명확한 코믹이면 코믹, 미스터리면 미스터리, 스릴러면 스릴러, 판타지면 판타지, 멜로면 멜로, 장르가 명확한 대중소설들이 한국 독자들이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좀 느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소설을 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이 소설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그렇죠. 그런 걸 파악을 하고 검토도 하고 제가 또 일본 소설 많이 수입해서 출간을 하면서 한국 독자들이 이런 좀 이야기가 서사가 강한 장편 소설들을 우리 독자들이 좋아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리고 너무 막 아시겠지만 베르나르 베로 작가님 꾸준히 SF 작품들 그렇죠. 한국에서 인기 끌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가님들 외국 작가님들 작품들 한국 독자들이 많이 좋아하네. 예. 근데 우리 작가들은 좀 심각한 소설들을 좀 많이 쓰시고 물론 네. 심각하고 깊이 있는 소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사가 강한 소설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한국 작가들한테 그런 거 좀 쓰면 어떨까 하는데도 걔들 아무튼 섭외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한번 써볼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때부터 네. 이제 고생 길이 열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33살 남들 시집장가 갈 나이에 네. 33살에 잘 다니던 4년 다녔던 출판사를 그만둡니다. 네. 글 쓰겠다고. 그래도 첫 소설이 망원동 브라더스였나요? 네네.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게 나오니까 6년 걸렸죠. 7년 그거 걸렸죠. 나오기까지가 7년 걸렸죠. 걸렸군요. 예, 6년 지나고 7년째 되던 해에 당선이 돼서 네네. 출간했죠. 그럼 그때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습니까? 이제 40이 된 40에 거죠. 데뷔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33살부터 이제 일단 시나리오를 또 썼어요. 예. 왜냐하면 시나리오 그래도 경력이 하나 있으니까 예. 일을 땄어요. 그래서 영화사에서 시나리오를 막 개발했어요. 근데 다 쓸 때까지 계약금을 안 줘요. 그게 선불이 아닌가요? 그 계약을 하고 준다 하고선 계속 미루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일종의 사기죠. 그리고 어디는 선불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네. 근데 다 쓰고 있는데 영화사 망해. 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영화계가 그때부터 힘들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어떤 뭐 감독님이랑 같이 쓰기도 하고 네. 영화사 CJ에서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 작가들 뽑는다 해서 그런 데 가서 이제 개발 작가 활동도 하고 열심히 뭐 했는데 하나도 영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 제가 생계도 너무 힘들었고 좀 좌절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유명 감독님 작가팀에서도 일했는데 그 대박 감독님이신데 제가 한 프로젝트는 영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운이 없고 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 후회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건 있었어요. 내 시나리오가 재밌다는 스스로에 대한 그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는 계속 있었는데 예. 영화로 완성이 안 되고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감독님도 있어야 되고 배우들도 붙어야 되고 저 혼자 죽이는 시나리오 쓴다고 무조건 영화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선택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선택받아야 되고 예.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영화 산업은 이제 투자금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한테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고 내 손으로 끝낼 수 있는 걸 해보자. 그래 소설도 한번 써보려고 그랬지. 소설을 또 한 쓴 거죠. 영화는
혼자 아무리 영화 시나리오는 써도 누군가한테 선택을 받지 못하면 이게 작품화가 안 되니까 소설은 혼자 글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열심히 예. 써서 장편 하나를 완성해서 네. 대한민국의 장편소설 공모전에 다 냈죠. 아, 다 떨어졌죠. 그 망원동 브라더스가 아니고 그건 예. 다 떨어진 작품이고 네. 그래서 이제 2012년에 다시 또 다른 소설 한번 써보자 해서 완성을 해서 세계문학상 공모전에 내서 우수상을 받으면서 제 나이 40살에 망원동 브라더스로 데뷔합니다. 이야, 그 작품 하나가 빛을 보기까지 그렇게 인고의 세월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이제 트레이닝의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때 이 어떤 글 쓰면서 이렇게 작품이 안 됐을 때 왜 내 작품이 안 됐지 분석하고 또 다시 네. 새 작품 쓰고 새로운 작품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런 트레이닝의 시기였고 그게 저도 6년 7년 걸릴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네. 그래도 뭔가 그러더라고요. 한 번 히트를 내면은 그럼 이제 방법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 히트 내는 거는 그 전만큼은 어렵지 않다고. 근데 그렇지가 않았나 봐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망원동 브라더스 잘 돼서 이제 나는 소설가로 잘하면 되겠는데 예. 두 번째 소설 잘 안 되고 세 번째 소설도 잘 안 되고 네 번째 소설 잘 안 되고 급기야 출간해줄 출판사도 없어지고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데 스페인에서 저를 초청했죠. 아, 그러니까 돈키호테를 쓰려고 다시 용기를 얻고 돌아와서 코로나 터져서 또 좌절했다가 그러면 하나 예. 또 빨리 쓸 수 있는 거를 좀 써봐야겠다 해서 이제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 중에 편의점 아이디어를 뚜껑을 열고 정말 그 1년 동안 썼으니까 빨리 쓴 편이에요. 그 네. 불편한 편의점이.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또 제가 인생의 한 부분이 또 네. 열린 거죠. 참 이런 게 인생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모른다고. 근데 그게 작가님이 꾸준히 정말 계속 뭔가를 하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금맥이 발견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네. 한 번은 운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면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 산업에 종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설도 썼고 옛날 만화 스토리도 써서 막 상도 받고 그랬어요. 만화 스토리도 쓰고 영화 시나리오도 쓰고 이런 이야기 산업에 있는 다양한 분야들을 다 거치면서 제가 다 도전을 했고 결국 이제 소설에서 또 좋은 결과가 나서 제가 이야기 신에게 빌면서 쓴다고 해요. 네. 예, 그런 간절함으로 쓰면 언젠가 한 번은 운이 제 편이 되는 그런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글을 쓸 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쓰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란츠 카프카의 네. 쓴다는 것은 기도의 한 형식이라는 말을 제가 표상으로 삼고 씁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게 약간 기도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뭔가를 형상화해서 그걸 간절히 원해야 돼요. 글 쓰는 게 이제 없는 걸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간절하게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빌는 거잖아요. 네, 네. 빌듯이 하는 거죠. 이 이야기의 신에게. 그러다 보면 한 번씩 행운이 따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강연 끝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관객 여러분들도 자신의 업에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 제가 오늘 얻듯이 빌면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 운이 한 번쯤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글 쓰는 분들, 창작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이 뭘요? 예. 이제 시나리오는 안 쓰십니까? 쓰고 싶어요. 저는 원래 영화인이었고 네. 영화 시나리오를 쓰다가 히트작이 많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워하다가 이제 소설도 쓰게 된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시나리오 쓰고 싶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이제 영화계가 힘들어서 시나리오 일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후에는 제가 이제 이 불편 편의점이 잘 되면서 좀 더 소설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연락들은 왔어요. 예전에 네, 같이 네. 일했던 영화사나 뭐 프로듀서님이나 연락이 와서 작가님 책이 잘 돼서 축하드리고 뭐 저희 회사 영화 뭐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또 작가로 한번 또 같이 하실래요? 이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돈키호테를 써야 돼서 네. 예, 다 거절드리고 지금은 시나리오를 쓰기보다는 소설로 많은 사랑을 해주셨으니까 소설을 좀 더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소설에 집중하고 있는데
시나리오 다시 또 쓰고 싶어요. 저는 시나리오라는 그 형식도 되게 좋아하고 열망이 있죠.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네. 언젠가는 좋은 영화로 또 많은 팬들을 만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호연 작가님은 사실 전형적인 대기만성형입니다. 지금 뭐 성공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이제 좀 지친다. 이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참 애쓰고 계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항상 이게 힘들어요. 저도 이제 오랜 기간 무명 생활이 길었고 그리고 이 일을 포기해야 되나 고민도 했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걸으면 앞으로 갈 수 있잖아요. 매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는 마음으로 본인의 업에서 본인의 일에서 그리고 본인의 꿈에서 그냥 오늘 한 걸음만 더 걷자라는 마음으로 가시면은 지금보다는 앞서갈 수 있잖아요. 네, 네. 내일은 조금 더 앞에 있을 것이고 내일 모레 조금 더 걸어가서 목적지를 향해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길에서 돈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멋진 하늘을 멋진 구름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인생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네. 기운 내시고 지치기보다는 지치면은 좀 쉬어 가셔도 돼요. 그런데 네. 목적지를 바라보시는 것은 목적지를 지향하시고 바라보시는 걸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책 중에 그 글쓰기 책이 있더라고요. 매일 쓰고 다시 쓰고 끝까지 씁니다. 이게 본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책도 기다려집니다. 뭐 준비 중이신 게 있으신가요? 예. 다음은요. 네. 이제 소설을 몇 편 썼으니까 네. 에세이를 한 편 쓰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스페인에서 돈키호테 취재한다고 3개월 마드리드에서 훌륭한 그 작가 레지던스에서 3개월 지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스페인 막 바르셀로나도 가고 막 세비야도 가고 알칼라 데 에나레스도 가고 톨레도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드리드도 막 탐험하듯이 막 돈키호테 관련한 흔적들을 찾아서 헤맸고 그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네, 그거를 지필 여행기라고 합니다. 네, 지필하면서 나의 네. 돈키호테를 쓰기 위한 지필 여행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들 많아요. 그게 더 예. 재밌을 것 같은데요. 둘 다 재밌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소설 불편한 편의점 이후 신작 나의 돈키호테로 돌아온 김호연 작가였습니다.